됐어요?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착관부동산연구소 남건현 소장입니다. 이번에는요, 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100억 목표 만들기. 100억의 어떤 목표를 좀 세우고, 이 100억 목표 만들기는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201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노년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자산의 규모를 많이 봤더니 상당수, 즉 50%가 넘는 분들이 자기 자산이 한 50억, 50억, 100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노후 자금이 10억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입만 있으면은 노년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한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억 목표 세우기와 자산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0억 목표 세울 때 개인의 자산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개인의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 맞춰서 개인의 자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은,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했던 어떤 그 생애 주기, 그런 어떤 그 계획 설계하는 거하고 맞춰서 같이 자산 설계를 해야 됩니다. 1단계 한번 볼까요? 자료 수집 및 재정 상태의 평가. 요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20, 30대라도 직장인 초년생이라도 되고,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분이라도 지금 현재 자기가 자산 설계를 어떻게 만드냐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자료 수집 및 재정 상태의 평가. 자료 수집. 저축 예금이나 보통 예금, 계정 관련 자료, 그다음에 대출 상황,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등 관련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료도 모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보험 관련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자기가 투자 성향이라든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이 내가 공격적으로 갈 거냐, 중립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다 투자 패턴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3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자 패턴이 공격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나이가 한 50대, 60대, 특히 60대 넘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에 대한 과거 경험 같은 경우도 다 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 이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20, 30대, 특히 은퇴 이후에 부동산 금융 공부를 많이 해두어야지만이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투자 상품에 대한 과거 경험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특히 금융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보험 설계사가 제시해 주는 대로다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 30대에 생명보험을 들어준다. 이거는 잘못됐던 사고방식이거든요. 생명보험은 40대나 50대쯤에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20, 30대는 생명보험보다는 좀 단기 어떤 금융상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종잣돈 만들어내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 거를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자산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라고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과 금융의 그 안정적인 비율을 3대 3 이렇게 해가지고 33.3%, 33.3%, 33.3%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1960년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 다음에 투자상품에서 333으로 나왔을 때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렇게 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금융상품과 투자상품, 특히 투자상품도 다 금융 쪽으로 본다면 3대 7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통 대부분의 그 시중에서 나가는 금융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부자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요, 부자들은 대부분의 다 5대 5 법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5가 뭐냐면은 부동산, 5가 대부분의 금융입니다. 그래서 5 쪽의 그 부동산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그 비율도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2단계는요, 자산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시기에 따른 자산 목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특히 어떠신 분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2010년도 초반이죠? 2010년도 초반에 어떠신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떠신 분은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2012년도, 2013년, 14년도쯤에 두 직장인이 만나가지고,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대쯤 됐는데, 야, 나는 내가 장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서 나는 아파트를
사겠다. 이렇게 물이라도 좀 사겠다 하는 친구가 있었고, A라는 친구가 있었고, B는 이게 전세가, 나는 그냥 아파트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난 전세를 살고, 그 다음에 그거 나머지 돈을 갖다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하신 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5년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좀 허탈한 게 뭐냐면은 A를 부동산을 갖다 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전세 금액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럼 한마디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주택을 살 건지, 즉 아파트를 살 건지, 수익형 부동산을 살 건지, 토지 등에 따라서 기간을 조율하게 됩니다. 즉 40대가 어느 정도 되면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집을 갖고 있고 없는 거에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무리를 해서도 집을 갖다 구입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60대 이상 이후에 65세 이후에 갔을 때 내가 수입이 없을 때 주택 연금을 들을 수 있는 조례 기회가 생기거든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다가 철저하게 금융상품만 갖고 움직인다?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다 금융상품의 이자만 갖고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요. 또 거기다 좀 더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장래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좋은 자리에다가 토지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금 상품 같은 경우는요, 1년에서 3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쓸 돈 같은 경우는요, 적금을 들어두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여금에 들어두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떤 그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돈을 갖다 금방 뺏어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CMA 통장이라든지 MMF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 요거는 또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월 지출액은요 3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손보험 정도 필수 정도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정도 하나,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정도 하나, 요 정도 해가지고서는 한 30만 원 이하로다가 주는데, 요거 30만 원은 1인당 기준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같이 드는 방법도 가장 좋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 정도 하나 정도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요, 3년에서 5년 단위의 목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주기를 보고서에 펀드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산 목표 설정 시 유의할 사항은요, 자산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뭐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가서 내가 얼마를 마침 이렇게 뭐 벌겠다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월급쟁이면 월급이 얼마쯤 들어오고 향후 내가 직장 이전하고 했을 때 내가 급여가 늘어가는 것을 최소로다가 잡고 그거를 안정적으로다가 만약에 갔을 경우에 또 그렇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자산 목표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최근에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자신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야 되고, 나는 어렸을 때 금융 지식을 많이 배웠으면 내가 금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약간 이런 게 틀리고요. 또 연령별로다가 금융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출지 연령별로 틀려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는 사회초년생, 즉 20, 30대들이 맞춰야 되는 거고, 40, 50대를 가게 되면 뭐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는 부동산과 금융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3단계는요, 자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을 평가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목표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즉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고요. 또 새로운 또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다가 거기서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급여가 높아져서 이직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급여가 뭐 이렇게 좀 낮아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안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요, 가족 상황, 즉 뭐 지금 내가 사회초년생에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족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자녀까지 생각하게 되면 가족이 더 늘어나죠. 이런 것들, 이제 가족 상황, 현재의 자산 상태,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또 시장 경제 변화, 특히 지금같이 뭐 올해 들어서 일어났던 어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 같은 경우도 변화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야 돼요.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를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기회비용은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들어갔을 경우에 기회비용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근데 특히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뭐 한다? 그 기회비용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길거리 갔는데 내가 어느 주변에 누가 봤더니 상가 투자해가지고 월세를 받는데 잘 되더라. 그래서 나도 갔더니 갔더니 모델하우스가 보이고 그래서 가게 들어갔더니 거기서 상가를 하나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상가를 결국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준공 떨어지고 섬에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차인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임차인은 구해주지 않고 그러면 가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는 보통 한 2.5%에서 3%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어떤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냐면 금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낮을 때 어떻게 그런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소득 위험. 특히 지금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소득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만약에 지금같이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어떤 그 금융자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즉 유동성 위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 위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했다 할 경우에 내가 소득이 없게 되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개인적 위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해고라든지 이직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소득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하면 내가 이직도 안 하고 해고도 당하지 않고 잘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내가 불이하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위험을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 요소에다 대안 선택 시 어떤 요소가 있어서 거기를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에서는요, 자산 행동 계획의 실행입니다. 이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다 대안 모색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요거는 수시로다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자산의 행동 계획에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실천해 가면서 또 다시 피드백하면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대안을 선택해서 가는 것들이 4단계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5단계는 이런 자산 행동 계획을 늘 1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내가 목표로 세워놓은 올해 목표가 연말에 달성이 안 됐으면 내년엔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재평가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초과로다가 내가 달성했다 그러면 그게 초과될 생각한 만큼 자산 배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재평가를 하게 되고 또 각 자기가 일어났던 이런 그 자산 설계에다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늘 패턴을 1년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수정하고 대안을 선택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뭐 이런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자산 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제가 1단계인데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그래서 개인 자산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얼마쯤 있는지, 투자 자산은 얼마쯤 있는지, 내가 또 은퇴 후의 자산에 대한 비율은 얼마쯤 있는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쯤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다 적어놓고 자산을 이쪽에다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단기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고, 신용카드 잔액이 얼마나 있고, 개인 신용대출은 얼마가 있고, 중장기 부채,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이 있는지, 또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표시해가지고, 그리고 순자산은 얼마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이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산 상태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통 작성합니다. 좀 꼼꼼하신 분은 6개월, 그래도 좀 덜 꼼꼼하더라도 1년 단위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 솔직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은 현재 시세로만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 근데 현재 시세를 갖다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시중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를 했을 때 적정 가격으로 다 표시해 주고요. 부채 목록에는 갚아나가야 모든 빚을 다 적어야 됩니다. 개인 자산 상태표는 구체적으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자산 상태표를 잘 작성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상태표에서는 먼저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현금성 자산, 즉 예금, 즉 뭐 MMF나 저축 예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 즉 사용자산, 즉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거,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거.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개인적 위험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또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또 거기서 내가 이자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또 부동산 자산을 늘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자산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개인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자산 상태표를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개인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내가 본인의 근로소득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배우자 근로소득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그 나이가 또 있어서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이자 배당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걸 쭉 적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적어봤더니 한 월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월 500만 원이다. 그러면 현금 유출, 고정 지출, 세금과 공과금은 얼마가 나가고, 주택 대출 상환은 얼마가 나가고, 변동 지출, 생활비는 얼마가 나가고, 사교육비는 얼마가 나가고, 부모님 용돈도 얼마 드려야 되고, 저축과 투자, 정기적금은 얼마 되고, 적립식 펀드는 얼마 되고, 연금 저축은 얼마 돼야 되고, 그래서 유출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은 갖다 뭐냐면 똑같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다가 매일 하는데 꼭 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가계가 일정 기간 한 달 기준 동안 벌어들인 소득액과 지출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즉 제냐면 개인 자산 상태표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지만 개인 현금 흐름표는 매달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는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가계부를 쓰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계부를 쓰면은 이게 정리가 되고 가계부를 안 쓰면 정리가 안 되겠죠. 현금 흐름표를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또 유출이 많을 경우 적자가 예상되므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산관리 시작은 자산 상태표와 현금 흐름 작성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자산관리, 자산 설계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 자산 상태표와 개인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장기적으로다가 내가 생애 주기별로다가 차근차근 해서 길게 50년, 80년 동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모태가 되는 게 개인 자산 상태표, 그다음에 개인 현금 흐름표 작성 방법입니다.